김민석 후보자 관련해가지고 오늘 이틀째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우선 영상 보시고 깊게 이야기 나누시죠. 회의 진행에 차질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발언하는데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 의원이 알고 얘기한 거잖아요. 들으세요. 몰랐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명하시고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은 1일차 인사청문회 모습입니다. 어제 일타뉴스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2일차는 그럼 어땠을까? 2일차는 조금 발전된 모습이었을까?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그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으면요. 그 야당 의원들이 후보자께 물어보는데 여당 의원님들이 자꾸 대답을 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김영 간사님께서 또 위원장님께 갑자기 발언 기회도 안 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위원장님 말씀 중이지 않냐, 끼어드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간사가 말하는데 끼어든다 또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간사가 무슨 벼슬이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왜 동물에 비유하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벼슬이라고 하는 뜻이 닭벼슬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에요. 네, 사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똑같아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검증을 좀 시간을 써야 하는데 지금 서로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네거티브 공방에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과 이제 발언자를 조금 배려한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지 않는 듯했고 갑자기 닭벼슬 얘기까지 튀어나오면서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후보자를 너무 감싸려고 하고 한쪽은 또 너무 이제 검증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여당과 야당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서로 이제 밀어내는 좀 자석 같은 모습인데 우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 네, 지금 김민석 청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말 여야 간에 정말 그 지루하고 소모적인 그런 대결로 흐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공방을 지금 민주당이나 김민석 후보 측이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대로 된 인사 검증보다는 여야 양당 간에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서 그 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 자료를 제대로, 만약에 본인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수입 기치와 관련된 자료만 제대로 냈어도 그걸 분 뜯어보고 이렇게 썼느냐 아니면 이렇게 받았느냐 확인할 텐데 그런 자료는 내놓지도 않고 나는 소명 다 했다고 지금 뭐 모르쇠 적반하장식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김문석 후보자를 두고 뭐 국민들이 상당히 좀 실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쩌면 또 이재명 그 새 정부의 그 첫 번째 빌런이 이 김민석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김민석 네. 후보자가 논두렁 시계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들으면서 조금 뭐 국민의힘 후보 소속이지만 좀 불쾌한 생각 들었습니다. 2002년에 그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이 됐죠. 그때 이제 김민석 당시 그 무소속 김민석 그때는 무소속 국회의원이 아니었는데요.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노무현 후보나 그 소위 친노 측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생각도 했었고, 본인도 그 이후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길을 걸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논두렁 시계를 들고 나오면서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패드립에 가까운 거죠. 저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지금 어디다가 지금 본인을 노무현 대통령 비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권력이 결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내부의 뭐 가족, 친인척 아니면 측근들, 핵심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이나 비리해서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떠나고 그러면서 권력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이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그런 이 새 정부의 그 권력의 그 분열 누수를 좀 미리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생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국민의힘이 귤을 탱자로 만들기 위해서, 즉 제2의 조국 사태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한 주장,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조국 사태 때의 상황과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청문회 상황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로부터 그 엄청난 그러니까 지적을 받고 탄압을 받으면서 물러나는 시기는 잘 아시겠지만 대선이 끝난 다음에 그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검찰 개혁을 주도해 나가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오게 됨에 따라서 검찰이 사력을 다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그 정권의 중간 평가 시점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정권에 부담이 되어서 조국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한 것 같지만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 선거운동 기간 내내 검찰의 탄압을 뚫고 대선에 당선된 당선 직후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고하게 흔들어도 그 정권 초기에는 제가 볼 때 국민들께서도 청문회 답변을 좀 들어보자. 국민의힘의 말 주장도 주장에 대해서 총리가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해서 합리적인 판단들,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권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민의힘이 귤을 탱자라고 우겨도 국민들이 저는 귤을 탱자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인사청문회의 그 전략을 국민의힘이 잘못 수립하고 있지 않는가, 이번 걸 보면서 만약에 내란을 통해서 지난번 대선과 그 지난번에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았더라면 네. 이런 정치적 공방들이 여야의 정쟁으로 부각이 되었을 텐데, 이미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내란 세력을 심판해서 새로운 야당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예전의 야당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제가 볼 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의 큰 전략들의 미스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두 분의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와 진보 패널은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는 조금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이 되려 그렇게 귤을 이제 탱자처럼 이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좀 시각이 다른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제 다른 시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김민석 후보자 관련 좀 집중해서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영상을 먼저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먼저 보시죠. 한덕수 전 총리는 4년간 김앤장 고문료를 무려 19억 원을 소득을 올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청문위원께서는 굉장히 검약하게 사셨다고까지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성일종 의원 말씀대로라면 김민석 후보자는요, 검약 전도가 아니라 자린고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이제 한덕수 전 총리를 김민석 후보자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 부실 자료 제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한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총리는 4년간 김앤장 고문료가 19억이었기 때문에 사실 김민석 후보자는 그 정도면 이제 자린고비다. 아마 이 의견에 대해서도 이제 두 분이 좀 다른 생각이실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리스크를 살펴보면 수입보다 많은 지출, 아빠 찬스, 그리고 칭화대 석사 논란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증인도 없고요. 그리고 증거도 부실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제 그 국가 부채 비율이랑 예산 질문에 이제 답까지 조금 하지 못하면서 오답을 좀 하면서 이제 국무총리로서 공부 좀 해라, 기본 자질이 안 갖춰져 있다는 이제 반응까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국무총리로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두 분이 의견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이번에 평론가님부터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 보고, 야, 네 비닐하우스 밑에 혹시 석유가 나올지 모르니까 너 억대, 수백억대 부자가 아니냐고 우기는 꼴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18년간 정치적 낭인 생활을 하면서 그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리고 총 재산이 2억 1천만 원에 불과한데, 그것조차도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 1억 5천만 원이 목적이 분명한 정치 자금의 예금이기 때문에 실제 그 재산은 6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 김민석 후보자가 그 정치 자금을 잘못, 수입이 5억인데 뭐 13억을 사용했다, 그것도 뭐 아들 유학비나 이거 빼면 사실상 6억인데 그런 뭐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찌됐든 오히려 2억 1천만 원에서 재산이 10억, 20억이 늘었더라면 그 도덕적이든 법률적이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법 처리 받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재산이 적다라고 해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 이해할 수가 없고, 특히 그 재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 배경이 잘 아시겠지만 우검회라고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
잘 아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2년, 2003년도에 대선 자금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 이름도 유명한 윤석열, 한동훈, 이완규, 안대희, 이인규 등 특수통 검사들이 정치인 그 불법 정치 자금을 조사한다고 네. SK 분식회계를 조사하다가 분식회계 조사가 갑자기 불법 정치 자금 조사로 바뀌면서 연루돼 있는 사람들 속에서 김민석 그 의원의 이름도 나와서 고초를 겪게 되었던 거죠. 정치 자금이 올바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 평가의 소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추징금과 그리고 그 인신의 구속 등을 당하면서 재산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모든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출판 기념회라든가 애경사를 통해서 생계 자금으로 썼던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그 비난이 대상이 돼야 될 것인지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 고발을 해 나간다라면 사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옳고 네. 그름의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고요. 도덕적 비난의 대상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2억 1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밖에 소유하지 있지 못한 김민석의 지난한 삶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더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데 오히려 뭐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적은 같아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검사들의 표적 사정 때문에 그런 그 추징금과 벌금들 그리고 그 경제에 종사할 수 없을 처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것인데 그 적은 것조차도 잘 해명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반대 의견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야당이나 국민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이 크고 적으냐가 아닙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그런 불투명함을 문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재산이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그거 갖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전형적인 그 논점 흐리기고 물타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낭인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뭐 또 가정도 사실 좀 와야 되기도 했었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 필요한 돈을 여러 사람한테 좀 빌리기도 했다. 근데 그 돈은 다 갚았으니 좀 이해해 달라. 그리고 내가 돈을 뭐 다시 국회의원이 된 뒤에 좀 제대로 입출금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사과한다. 좀 이런 태도로 나와야 되는데 바로 내가 무슨 문제냐. 내가 경조사 축의금으로 돈 받았고 1억 6천억을 받았고 출판 기념회 2억 5천억을 받았고 처가에서 2억을 받았다. 그래서 6억이 됐는데 그 돈 내가 썼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넣었다는 거죠? 무슨 통장에 넣었다는 건지. 그럼 지출은 네. 카드로 했다는 건가요? 그럼 다 현금 뭉치로 들고 있다가 그때그때 현금을 들고 썼다는 말밖에 아닌데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제 활동을 그게 가능할까요? 카드도 안 쓰고 계좌이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뭐 오랜 시간 낭인 활동했다는 게 지금 우리 그 김민석 후보자의 그 불투명한 이런 그 수입 지출과 관련해서 그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과라는 태도를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좀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를 해달라, 봐달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에서도 네. 한덕수가 돈이 더 많았니, 주진우가 뭐 돈이 많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에 관해서 반박을 못하니까 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아주 정말 그 좀 비겁한 짓이죠. 이러지 않고 좀 정정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야당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뭐 국민의힘이 힘을 좀 모아달라든가 양해를 해달라든가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견 있으세요? 아니 뭐 양해를 구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문회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할 때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오늘 아마 청문회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하루 더 하자. 맞아요. 네, 제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의혹이 많다. 그런데 저도 뭐 역설적으로 그동안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아주 겸손한 자세로 역대의 그 한덕수 총리나 그리고 황교안 총리, 국민의힘 출신들의 총리보다 훨씬 더 잘해주기도 많이 했고 성의 있게 답변하는 모습,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 그럴 것이 아니라 본인이 왜 2억 1천만 원 신고에 사실상 6천만 원밖에 없는 우리나라 총리 후보자하고
국회의원을 수차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차제에 우검에 대한 정치인 사찰과 탄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맞서 싸우면서 이번 그 청문회 계기를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오히려 검찰 개혁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네. 저는 뭐 검찰의 조사를 받아보지 않은 분들 잘 느끼지 못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기소권이라는 것은 무소불위라고 할 정도로 죄 없는 사람은 또 죄 있게 만들고 한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히려 한 사람의 정치인이 어떻게 그 인생의 끝까지 좌절을 맛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치 검찰 표적 수사에 대한 문제를 차제에 우검의 실체를 통해서 다시는 검찰이 부당한 권력을 등에 업고 한 개인을 말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검찰 개혁의 에너지로 청문회 제 마지막 날을 한번 펼쳐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틀간 보여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무래도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민주당 쪽 이제 인물이다 보니까 민주당을 향한 비난이 더 거세긴 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사실 비난을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기존 의혹만 제기하는 것을 되풀이했지 사실관계 규명이 조금 부족했다. 결정적인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인사청문회가 기본적으로 이 공직 후보자가 제출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청문회를 준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아니면 나머지 경우에는 제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개인에 대한. 그래서 지금 그걸 더 확인하기 위해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후원 회장을 하기도 하고 돈을 이렇게 빌려준 그 강모 씨라는 분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한번 진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걸 지금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자료도 없고 증인도 못 나오게 하고 증인 채택도 안 해주고 그 민주당과 김민석 후보 측에서 그냥 아무것도 검증하지 못하게 그냥 강하게 방패만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항의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야당의 좀 한계인 거죠. 이중배 위원장님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중재를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청문회 위원장으로서 뭐 하실 말씀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반대 의견이시니까 들어볼게요. 아니 반대 의견 네. 아니고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강제적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그런데 뭐 김민석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했다는 것은 좀 팩트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역대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 요청한 자료의 40% 가까이 충실히 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자료에 의한 결정적 한방 매번 청문회 끝나고 나면 결정적 한방은 야당이 없었고 여당은 방어하고 시간 끌기를 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갖고 있는 강압적인 수사를 통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현재 야당이 이번 정부를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총리와 함께 가져야 될 자질이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들과 함께 더 여론을 수렴해서 국민의 여론의 동의를 받는 지지를 받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과거와 똑같은 방식의 정쟁화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당리당략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청문회에 많은 눈길을 주지 못하는 그런 맹탕 청문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평론가님 아마 다음 주 김 후보자에 대한 이제 그 국회 임명동의 절차 아마 마무리할 텐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그거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실 자진 사퇴할 것 같지는 않고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뭐 총리 후보자를 교체함으로써 어떤 얻는 이익보다는 다소 좀 문제가 있더라도 신속하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다른 장관과 다르게 총리는 국회에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의결을 할 거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힘으로도 가능할 텐데 저는 뭐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어떻더라도 야당이 청문 보고서를 함께 채택할지 모르겠으나 네네. 할 얘기는 하되 총리 첫 출발에 대해서는 함께 동의해주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켜볼 것이고 앞으로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그래서 여야가 모처럼 좀 여러 가지 외환 위기라던가
그리고 민생 경제 위기에 있는 국민들에게 모처럼 좀 그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는 어떨까 야당이 좀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